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납치됐고 그중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범죄의 배후엔 권력이 있었죠. 캄보디아 여당 상원 의원이 직접 운영한 범죄단지.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했습니다. 관광이 손해를 본다. 그 순간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로 시작된 조용한 방역.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강대국이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지.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8월 1일 새벽 3시 22분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외곽.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 한국인 64명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채로 말이죠. 제 이름은 데이비드 스톤입니다. 전직 MI6 요원이자 지금은 국제인권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분쟁 지역을 다녔고 인간의 어둠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거든요. 일주일 전 저는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제인권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죠. 시아누쿠빌에 외국인 감금 의혹이 있다. 고수입 IT 일자리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캄보디아에 도착한 건 7월 25일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거리엔 중국어 간판이 빽빽했고 카지노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현지 협력자를 만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긴 돈이 법입니다. 경찰도 정부도 믿을 수 없어요. 그의 눈빛엔 공포가 아니라 체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버렸습니다. 사흘간의 추적 끝에 저는 그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40분 거리 외곽산업단지 한 구석에 자리한 낡은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보였습니다. 외벽을 감싼 면도날 철조망, 창문마다 박힌 쇠창살, 그리고 사방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 이건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죠. 밤 11시 저는 건물 뒤편으로 잠입했습니다. 경비는 느슨했지만 긴장감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비명.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층 복도 끝,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수십 대의 컴퓨터가 빽빽했고 각 컴퓨터 앞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 여자들,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습니다. 눈빛도 죽어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말이죠. 그때 한 남자가 감시자에게 끌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베트남 억양의 영어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감시자는 차갑게 그를 끌고 갔습니다. 복도 끝방으로 말이죠. 잠시 후 비명이 들렸습니다. 전기 소리와 함께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간 전쟁터를 봐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전쟁은 적어도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폭력뿐이었죠. 다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니터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데이팅 앱, 소셜미디어, 메신저 창들. 그들은 사랑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강요당하고 있었죠. 가짜 프로필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더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4층 사무실로 가는 계단을 올랐죠. 그곳엔 관리자들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맞았습니다. 반쯤 열린 사무실 문 너머로 책상이 보였습니다.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각 층의 작업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화면들이었죠. 저는 책상 위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송금 기록, 피해자 명단, 수익 보고서.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문서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코리안 내셔널스 64% 트랜스퍼 펜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64명 이송 대기 중.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여기 있는 겁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겁니까? 저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고수입 해외 취업 광고. 월 5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제공, 비자 지원. 달콤한 미끼였죠. 그리고 그들은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로 말이죠. 저는 그 문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국가적 범죄였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이곳엔 정의가 없었습니다. 법도 윤리도 없었죠. 오직 돈만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64명의 한국인이 이곳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귀환을 말이죠. 저는 카메라를 끄고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캄보디아엔 이런 단지가 수십 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또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인 64명. 그 이름들이 제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죠. 2025년 8월의 캄보디아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새벽 4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64명의 한국인.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하필 한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된 겁니까?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죠. 검색창에 캄보디아 한국인 실종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 신고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통계만 해도 200명이 넘었죠. 하지만 비공식 추정치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족들의 증언, 인권단체의 보고서,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수입 해외 취업 사기, 20대 청년들 표적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광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한 모집, 그리고 도착 즉시 여권 압수.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탈출자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죠. 얼굴엔 멍 자국이 남아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어요. 월 600만 원 3개월 계약 숙식 제공.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저에겐 너무 좋은 조건이었죠. 의심은 했지만 절박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뺏겼어요. 안전 보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단지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가짜 프로필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사랑을 연기하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부하면 구타당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조직을 운영합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요. 중국계 사업가가 운영하는 거대 조직입니다. 카지노, 부동산, 그리고 이런 사기 단지까지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어요. 경찰도 매수되어 있죠. 프린스 그룹.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한국인들만 타겟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효율적이래요. 언어 능력이 좋고 교육 수준이 높고 순진하다고 하더군요. 오후 2시 저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놀랍게도 이 조직은 캄보디아 최대 투자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리조트, 고층 빌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였죠. 하지만 이면은 달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수십 개의 사기 단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수익은 수십억 달러로 추정됐죠. 피해자는 전 세계 115개국에 달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움직임이었죠. 비공식 루트를 통해 흘러나온 정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 대응팀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었죠.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캄보디아 현지의 요원을 파견했다는 것.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손을 놓고 있는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 피해자가 가장 많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보다 자국민을 더 챙기기 때문일 수도 있죠. 밤 10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아누쿠빌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 카지노 클럽들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 뒤엔 어둠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감금되어 있는 어둠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하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8월 5일 밤 11시 저는 시내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지 협력자가 귀띔해준 정보 때문이었죠. 오늘 밤 한국 측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테니까요. 카페 안은 어두웠습니다. 천장의 선풍기만이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자세와 눈빛에서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톤입니다. 국제인권조사관이고요. 당신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끝까지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64명 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습니다. 공식 실종자만 200명이 넘어요. 다른 나라들은 포기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외교적 압박도 소용없고 유엔도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우린 다릅니다. 우리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념으로 말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출할 겁니까? 캄보디아 경찰은 매수되어 있고 프린스 그룹은 권력 핵심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우린 방법을 찾았습니다. 합법적으로요. 다음 날 저는 프린스 그룹 본사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죠.
1층엔 카지노, 위층엔 사무실과 호텔이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출입, 차량의 이동, 경비의 교대 시간. 모든 걸 기록했죠. 8월 8일 밤 저는 그 한국인 요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밤 작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관찰만 하십시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까? 8월 9일 밤 10시 저는 지정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단지에서 2km 떨어진 언덕이었죠. 쌍안경을 들고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30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검은색 차량 3대가 조용히 단지에 접근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꺼져 있었죠.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단지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만이 남았죠. 그리고 5분 후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단지 정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자유를 되찾은 겁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차량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8월 10일 캄보디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64명의 한국인이 구출됐다는 소식이 퍼졌죠. 현지 언론은 침묵했지만 국제 언론은 달랐습니다. 로이터, BBC, 알자지라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저는 푸놈펜으로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였죠. 프린스 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이 범죄 제국의 심장부를 들여다봐야 했죠. 현지 협력자가 중요한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천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한국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제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천지는 캄보디아 권력 핵심부와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정부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죠. 그 대가로 그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말이죠. 현지 협력자가 한 명의 내부 고발자를 소개해줬습니다. 프린스 그룹에서 일하던 캄보디아인이었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8월 12일 밤 저는 푸놈펜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5년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보안 업무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걸 보게 됐죠. 사람들이 끌려오고 감금되고 고문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피싱 서버 로그, 송금 기록, 피해자 명단, 그리고 고문 영상까지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수만 건의 피싱 기록, 수억 달러의 송금 내역, 그리고 115개국의 피해자 명단.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아직 구출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국 측 요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내부 데이터예요. 하지만 공개 시점이 고민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린 아직 300명을 더 구출해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뜨겁다. 저널리즘과 인간의 사이에서 나는 후자를 택했다. 8월 18일 새벽 2시, 저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지 협력자였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톤, 당장 떠나세요.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프린스 그룹의 정보팀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USB. 이 세 가지만은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모텔을 나서는 순간 헤드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골목을 누볐습니다.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0분간의 숨바꼭질 끝에 저는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현지 협력자가 저를 푸놈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일부 정보를 해외 언론에 유출하기로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 수 있을 겁니다. 8월 20일 저는 신뢰하는 로이터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피싱 서버 로그 일부와 송금 기록 샘플이었죠. 8월 22일 기사가 나갔습니다. 캄보디아 사기 제국의 실체 프린스 그룹과 조직적 인신매매 제목만으로도 폭탄이었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프린스 그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뒤따랐죠. 천지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부인했지만 국제사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 측 요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스터 스톤, 당신이 촉발시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린 72시간 안에 나머지를 구출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BBC, 알자지라, 뉴욕타임스에 연락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넘겼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8월 25일 저는 BBC 라이브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수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습격당했습니다. 이번엔 안전가옥까지 찾아온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팀이었죠. 3분도 안 돼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한국 요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차량에 탔습니다. 4시간의 긴장된 이동 끝에 저는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전합니다, 미스터 스톤. 작전은 성공적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추가로 156명을 구출했습니다. 당신의 폭로 덕분에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던 겁니다. 진실을 드러낸 게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9월 1일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린스 그룹 본사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급습당했다는 겁니다. 국제 압박에 못 이긴 캄보디아 정부가 마침내 움직인 거죠. 서버가 압수되고 관리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천지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프린스 그룹의 계좌를 동결했고 자산이 압류됐습니다. 카지노는 문을 닫았고 단지들은 폐쇄됐습니다. 9월 5일 저는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안전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에 의존하던 경제가 무너지면서 거리엔 실업자들이 넘쳤습니다. 돈의 제국이 무너지자 도시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단지들이 하나씩 폐쇄되고 있었죠. 저는 폐쇄된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처음 잠입했던 그곳이었죠.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쇠창살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3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한 책상 위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죠. 엄마 미안해. 곧 돌아갈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촬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9월 8일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을 위한 귀국 환송식이었죠. 220명의 한국인이 참석했습니다. 대사가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말이죠.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톤 씨 봤죠? 그들이 정말 해냈어요. 저뿐 아니라 모두를 구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새 삶을 사세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니까요. 9월 10일 시아누쿠빌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기 단지였던 건물들이 하나씩 용도가 바뀌고 있었죠. 정상적인 공간으로 말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은 사라져야 합니다. 고통의 기억과 함께요. 저는 카메라로 건물의 마지막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돈의 제국은 무너졌고 인간이 돌아왔다. 한국의 정의는 소리 없이 세상을 바꿨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2025년 9월 15일 런던.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한 달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인터뷰 녹음, 사진, 문서, 영상.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BBC가 제작을 맡기로 했죠. 제목은 더 스캠 엠파이어 캄보디아의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긴급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빨리 세상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편집실에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첫 장면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단지에 잠입했던 그 순간,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들. 그 장면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들. 탈출자의 인터뷰, 프린스 그룹 본사, 한국 구출 작전의 흔적들. 그리고 마지막 귀국하는 사람들의 얼굴.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였습니다. 제작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스톤, 이건 올해 최고의 다큐가 될 겁니다. 세상을 뒤흔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9월 30일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BBC 프라임 타임이었죠.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120개국에 동시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이게 2025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니 한국 정부 대단하다. 우리 정부는 뭐하나.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죠. 사람들은 분노했고 감동했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CNN, 폭스뉴스, 알자지라, NHK. 모든 주요 언론이 저를 찾았죠. 저는 가능한 한만이 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했으니까요. 10월 5일 UN 인권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계기였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캄보디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제조사단 파견, 피해자 보호, 그리고 책임자 처벌.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 220명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조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만들어낸 변화를 제가 기록한 겁니다. 회의 후 한국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그중엔 현장에서 만났던 그 요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죠. 미스터 스톤, 당신이 해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당신들이 행동했고 저는 기록했죠. 우린 팀이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갈 길이 멉니다. 10월 8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지가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겁니다. 국제 압박에 못 이긴 중국 당국이 그를 넘긴 거죠. 그는 국제형사재판소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천지는 자신이 만든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10월 12일 저는 서울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인권 포럼이었죠. 저는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세계 곳곳의 어둠을 봐왔습니다. 전쟁, 학살, 부패. 인간의 악을 수없이 목격했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저는 다른 것도 봤습니다. 선의 힘을 봤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220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220개의 인생이고 220개 가족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한 일을 말이죠. 다른 나라들이 손을 놓았을 때 한국만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국격 아니겠습니까?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뭉클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제가 한국인이 아닌데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죠. 포럼 후 구출된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스톤 씨, 저 결혼 준비 중입니다. 내년 봄에요. 거기 갇혀 있을 때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이 됐어요. 살아있다는 게,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저를 구해준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그날 밤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 사람들, 음악. 활기가 넘쳤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화로운 일상이구나.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영광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영광은 내 것이 아니다. 그건 싸운 사람들의 것이다. 한국이 세상에 가르쳐 줬다. 정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10월 18일 저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그리고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저를 바꿔놨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냉정한 관찰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증인. 세상의 어둠만 보던 사람이 아니라 빛도 볼 수 있는 사람.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계속 기록하겠다고. 세상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정의의 승리를 전하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믿으니까요.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2025년 10월 18일 오늘. 저는 다시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2달 만이었죠.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기록자로서 변화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시아누쿠빌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기 단지였던 건물들은 대부분 폐쇄됐거나 용도가 바뀌고 있었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정상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거리를 걷는데 한 남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스톤 씨 아니십니까? 놀랍게도 캄보디아 경찰관이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떳떳해졌어요. 이제 범죄자 편이 아니라 시민 편입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당신과 한국 덕분에요. 옛 프린스 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곧 국제인권센터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범죄의 본거지가 정의의 전당으로 변하는 겁니다. 건물 앞에 임시 전시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기 산업의 실상,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구출 작전의 기록. 제 사진들도 거기 있었죠. 저는 한참을 서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한 전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구출 작전 220명의 귀환 제목의 패널이었죠. 작전 과정, 외교 협상, 그리고 생존자들의 귀국 사진.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적 압박, 국제 협력, 그리고 현장 작전을 통해 220명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 이는 국제 인권 역사에 기록될 성공 사례다. 저는 뭉클했습니다. 역사로 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의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걸 볼 겁니다. 그리고 배울 겁니다. 정의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시판 앞을 지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멈춰 서서 읽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었죠. 한 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네요. 자기 국민을 정말 끝까지 지키는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구나 싶었죠. 인식을 통해, 기억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저녁 현지 카페에서 인권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게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요. 한국이 보여줬잖아요. 정의로 무장하면 거대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요. 그게 우리에게도 용기를 줬어요. 오늘 아침 저는 생존자 한 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인터뷰했던 그 청년이었죠. 그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 잠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시 여기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요. 저는 구출됐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요. 저도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줬잖아요. 정의는 안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거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공포는 없었죠. 대신 결의가 있었습니다.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 활동가로. 그가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평화공원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평화로웠습니다. 2달 전 이곳은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변화의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치유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빈 건물,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이게 변화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풍경이었죠. 지금 호텔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을 시간입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로 끝내야 할까요? 그리고 적습니다. 나는 수많은 전장을 지나왔다. 총성이 울리는 곳, 비명이 들리는 곳, 어둠이 지배하는 곳. 30년간 인간의 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5년 캄보디아에서 나는 다른 것을 기록했다. 인간의 선을 기록했다. 한국이 보여줬다. 국가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지. 22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220개의 인생이었고 220개의 기적이었다. 이 싸움만큼 아름다운 전쟁은 없었다. 총성도 폭력도 없었다. 오직 신념과 행동만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나는 이제 안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빛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한국이 그 불을 켰다. 이제 세상이 그 불을 이어가야 한다. 이건 끝이 아니다. 정의의 서막이다. 나는 계속 기록할 것이다. 세상 곳곳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여전히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데이비드 스톤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펜을 내려놓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희망의 이야기 말이죠.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있는 한, 정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희망은 영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 한,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기록했고요. 이제 세상의 차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캄보디아 조직에 당한 젊은 청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의상 행복한 감동을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